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얼마 전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단 92명, 이거 어떻게 읽는지 492명, 미안합니다. 492명이 여론조사를 해서 물론 충분한 공론의 장을 거쳐서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은 하나는 소득 보장론의 관점이었고 또 하나는 재정 안정론의 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득 보장론의 관점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또 소득 대체율도 올리는 그런 방안이었고, 재정 안정론은 보험료율을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 대표단의 공론화위원회의 선택은 일안이 되었습니다. 일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게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은 결국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연금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 훼손하는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도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에서는 과연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한 학습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금이 고갈됐을 때 1안과 2안이 부담하게 될 미래의 지급 충당금, 또는 그게 누적 적자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2,700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내용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별개로 하고, 즉 일반 재정에 의한 적자만을 누적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났을 때에도 207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97%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과연 시민 수기단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를 공개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반론을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IMF의 재정통계 지침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우발부채, 사회보장제도의 누적 적자는 우발부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문제만 다뤘으면 좋겠는데, 재정 문제까지도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연 연금 개혁의 목표에 맞게 논의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이강구 박사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한 달여 전에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사정을 봤을 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강구 박사님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는 것,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기 책임성입니다.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세대별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세대가 많은
그 연금 수익비로 표현되는 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미래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현 세대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연금의 현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모처럼 세종에서 올라와 주신 KDI의 이강구 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제가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강구 박사님은 지금 40대입니다. 이 연구 방안을 내놨 공동 연구자가 또 30대더라고요. 그래서 3, 40대에 제가 희망을 이런 요구가 자꾸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토론자는 우리 김희석 박사님은 60대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항상 60대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네, 우리 김희석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시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윤상호 박사님 그리고 상명대학의 황상현 교수님 이 두 분은 비록 연금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분은 아닙니다만 국가 재정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연금 문제에 대한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의 현상을 보면서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공유지의 비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유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공유지는 피폐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계약의 결집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사회계약의 결집체 또는 린치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요. 지난 2월에 저희가 포커스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 아셔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유튜브로 촬영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비 1회 신연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연금을 도입하면 그 신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될 당시에는 보험료율 3% 그리고 소득대체율 7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인 1998년에 1차 개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보험료율 9%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처음으로 재정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204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7년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50%로 낮추고 그리고 1년에 0.5%포인트씩 감소를 해서 2028년에는 소득 대체율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소득 대체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때는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계속한다라고 했을 때 재정 추계 그 작년에 나온 5차 재정 추계 결과로는 2055년에 이제 적립기금이 소진되고요. 저희가 한 결과로는 이제 2054년에 이제 소진이 되는데 현재 적립기금은 한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40년 정도 되면 2,000조 정도까지 한 지금의 2배 정도까지 늘어났다가요.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이 2,000조 원이 다 없어지고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급여를 약속된 대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보험료율을 내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한 35% 정도를 내야지 이제 현재 우리가 약속돼 있는 그런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그런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이제 방안들이 보통 이제 다 보험료율 인상 같은 모수 개혁에 이제 보통 다 개혁 방안이 집중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출 수는 있지만 구조 개혁 없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금제도 유형을 구분을 보통 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방식 기준으로 크게 부가식이랑 적립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식은 그때그때 사람들이 이제 내는, 그러니까 즉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이제 앞세대의 급여를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적립식은 내가 낸 보험료를 잘 이제 저축하고 운영한 수익을 합쳐서 이제 자기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구분하면 이제 크게 확정급여형, 우리가 보통 DB형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랑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주로 이제 얼마나 가입했냐가 굉장히 급여에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네가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확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DC형은 이제 자기가 낸 보험료와 그거에 대한 운영 수익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있을 때는 사실 급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받게 될 때 이제 얼마를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부가식인데요. 현재 이제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낸 사람보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적립금이 쌓여 있고, 나중에 이제 적립금이 고갈되면 부가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재정 방식을 지금 갖추고 있고, 급여 산정 방식은 DB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식 플러스 DB형은 이제 기금 고갈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정말 진부한 그래프일 겁니다. 인구 구조 이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1988년에 보면 되게 아름다운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보시면 10대, 20대, 여기가 이제 70년대, 60년대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제일 많죠. 현재 2020년 이제 그 인구구조 그래프를 보면 지금 40대, 50대, 아까 옥동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40대, 50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15년, 20년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나라 연금 개혁하는 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분들이 연금을 받기 전에 사실 개혁하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그래프가 나중에 이제 2050년 보면 연금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연금 보험료 낼 사람들은 사실 쭉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도 지금 통계청의 인구 전망, 그러니까 2040년 이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1.2로 반등한다라는 가정으로 그린 그래프고요. 옆에 보시면 노동인구 그래프가 있는데 1.2가 아니고 0.7이다라고 하면 2080년에 지금 노동인구의 이제 30%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사실 보험료 낼 사람도 없지만 세금 낼 사람도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 보험료를 18%로 올리면, 2배로 올리면 과연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18%로 올려도 2080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보험료를 받으려면 30% 40%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보험료율 변화를 본 건데요.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9%고 2050년 55년 이후에 이제 부가 방식 비용률로 바뀌면 35%에서 40%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18%로 올린다라고 하는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제 쭉 갈 수 있지만 80년 이후에는 똑같이 40% 30%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약속돼 있는 수준을 이제 받으려면 15.5%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5.5%만 올리면 쭉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기대 수익비 1회 신연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대 수익비 1이라는 게 뭐냐? 기대 수익비는 사실 이제 자기가 낸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료로 운영해서 얻는 기금 운용 수익 분의 이제 자기가 받는 연금 급여 총액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비 1이라는 거는 자기가 낸 돈 그리고 운용 수익이 연금 급여랑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비가 1보다 크다. 그거는 자기가 낸 돈 플러스 운용 수익이 운용 수익보다 자기가 받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누군가 자기가 낸 거와 그 운용 수익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정부가 재정으로 투입하지 않는 한은 누군가는 기대 수익비가 1보다 적게 됩니다. 누가 더 내줘야 되죠. 누군가가 더 받으려면. 굉장히 간단한 예산 제약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누군가가 기대 수익비가 1보다 적고 누군가가 많냐? 아닙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지금은 기대 수익비가 다 1보다 큽니다. 그 뜻은 기대 수익비가 1보다 적은 사람은 다 미래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생 연도별로 저희가 기대 수익비를 그려보면 지금 1960년대 생들은 이제 두 배가 되는 이 기대 수익비가 2가 넘는 걸로 나타나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연금 개혁에 따라서 급여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낮췄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9%로 쭉 간다 그러면 이제 한 기대 수익비가 1.7에서 1.8 정도 되다가 이제 연금이 고갈된 다음에 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 다음에는 이제 35% 4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대들부터는 기대 수익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기대 수익비가 0.44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의 절반 정도뿐이 못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18%로 올렸다. 지금보다 2배 올렸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비가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부터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생들은 한 자기가 낸 돈 비슷하게 가져갈 거고요. 그 이후 세대들은 이제 자기가 낸 돈부터 못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사실 기대 수익비 1에 이제 그 국민연금인데 아니 내가 낸 거 정도 돌려받을 거면 뭐터러 국민연금 하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가 1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뺏지 않는 한은 사실은 우리가 낸 거 플러스 운용 수익분이 사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연금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내는 보험료는 다 이제 신연금에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주기로 했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연금으로 이제 맞추면
기대 수익비 1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 고갈 걱정 없이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 세대가 더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0% 소득 대체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이제 지급하려면 보험료는 한 15.5%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계산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연금에서 기존에 약속돼 있는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있는 1,000조 원의 적립기금 갖고는 사실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자르냐 저희가 계산한 결과는 2024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 60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609조 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고요. 이걸 뭐 점진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뭐 하면 사실은 609조 원보다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기금운용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기 때문에 뭐 국채 수익률 이런 걸로 할인한다라고 하면 이 재정 부족분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투입해야만 이 재정 부족분 규모가 사실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이 이번에 못하고 5년 정도 지체된다 그러면 이 부족분은 이제 869조, 그러니까 260조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뭐 50%로 올리는 방안이 더 이제 국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소득 대체율 40%일 때 또 그 정도 돈을 받으려면 얼마를 이제 그 보험료를 올려야 되냐 계산했을 때 15.5%고요. 이거는 점진적이 아니고 그냥 일시에 올려야지 15.5%입니다. 만약에 점진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로 올려서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기대 수익비 1을 맞추려면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9.4% 정도 됩니다. 만약에 50% 받고 싶다라고 하면 19.4% 정도는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싶으면 사실은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1안이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거고 2안이 소득 대체율은 40%고 보험료만 12%로 올리자라고 했을 때 제가 연금 개혁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2안은 별로 그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거는 똑같고 이제 보험료만 더 내라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신연금에서는 9% 보험료에서 나는 어려우니까 한 푼도 더 못 올리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받는 돈이 지금 약속된 것보다 한 3분의 2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속되어 있는 소득을 연금급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료 15.5%까지 올리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난 정말 더 받아야 된다. 50%까지 받겠다라고 하면 19.4%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더 사실은 국민들한테 설득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이 신연금을 어렵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DB형에서도 그 기대수익비 1을 맞추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연금 구연금으로 가르고 완전적립식 뭐 DC형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렵게 기대수익비 1을 맞추겠다고 하냐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DB형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일하고 얼마 받을 거다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험 기대 수익비 1에 맞춰진 보험료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20대 정도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60대 받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3-40년 걸립니다.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또 한 30년, 20년, 30년 이제 걸릴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여명이나 아니면 기금 운용 수익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뭐 그리고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예상했던 거에 딱딱딱딱 다 맞아야지 사실은 DB형에서 기대 수익비 1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망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제 기금 고갈이 되는 거고 그 기금 고갈은 그냥 다 미래 세대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DC형은 자기가 이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서 이제 기금 운용을 한 데까지는 사실은 자기 급여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받을 때 60대 돼 가지고 받을 때 내가 낸 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급여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B형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연금 고갈에 대한 그 미래 세대 부담으로 넘기는 부분이 사실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DC형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한데 저희 이제 KDI에 있다가 중앙대로 옮긴 최용호 교수에 따르면 사망률 전망은 지금까지 이제 5차례 재정 계산할 때 계속 사망률은 줄어들고 기대 여명은 늘어났다. 그래서 계속 과대 추정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사실 재정 부담은 계속 현재 세대가 지지 않고 계속 미래 세대한테 넘기고 있다. 그리고 포커스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 세대별로 기대 여명이나 경제 전망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DB형에서 기대 수익비 1을 맞추려면 출생 연도별로 보험료율을 상이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DB형에서 기대 수익비 1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재정 계산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계산하면서 이렇게 가정이나 전제가 틀릴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계속 보험료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과연 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부터 정말 연금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힘든 과정을 계속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저희는 이런 그 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다가 그러면 DC형이 그 중에서 가장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C형이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DC형이 제일 좋지만 DC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연금 수급할 때 기대여명이랑 이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자기 급여를 주게 되는데 이 받기 시작한 다음에도 20년, 30년이 걸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망률이나 기금운용 수익률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C형도 사실은 연금 고갈이 될 거고 그러면 DB형이나 사실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보완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립액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연금 급여를 계속 조정을 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급여액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초연금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이제 그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건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 가정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 실제 기금 수익률 4.5%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1% 포인트 낮춰서 한 3.5% 기금 운용 수익률로 계산한 급여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이제 너는 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금 운용을 잘하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 1% 포인트 높은 그 수익률의 초과분을 이제 완충 계좌에 적립을 해서 이제 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희가 기대여 명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이 완충 계좌에 적립을 해서 충격에 대비하는 방식을 저희는 보완 방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연금 제도 이제 도입을 하면 이게 무슨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과 다를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세대별 계좌제 DC형입니다. 그러니까 DC형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 계좌제 DC거든요. 자기가 낸 돈이 자기 계좌에 쌓여서 운용되고 그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1977년생인데 77년생들의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이제 돈과 77년생들은 다 같은 이제 계좌에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만약 기대여 명이 90살이다라고 하면 90살보다 먼저 죽는 77년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는 77년생들도 있을 거고요. 먼저 죽는 사람의 이제 그 적립액이 이 나중에 기대여 명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에게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사실 공적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살 때 국가가 어떻게 이거를 노후소득을 보충해 주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IRP를 들고 있는데, IRP는 이제 55살 또는 이제 65살에 20년 동안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85살에 죽는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86살, 87살까지 산다 그러면 사실 사적연금에서는 그 돈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그 노후소득의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세대별 계좌제에서는 만약에 이제 자기가 낸 돈 죽었을 때 유족한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같은 세대 내에서 이제 이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C형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약점으로 공격받는 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세대별 계좌제 이 DC형으로 하면, 물론 이제 개인 계좌제로 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대별 계좌제로 하면 77년생의 평균 이제 소득에 따른 A값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낸 급여의 평균 이제 B값 부분을 해서 지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A값과 그리고 자기가 낸 평균의 B값으로 사실은 자기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인구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이 그 역삼각형의 방식에서는 사실은 그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뒷세대가 앞세대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세대 간 연대는 사실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사실은 그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세대별
연대를 맞춰서 사실은 세대 내에서는 이제 A값, B값을 정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구연금과 신연금을 나눠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인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 주셨는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이 분명히 계속 존치를 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될 것인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지니까 언제나 해소가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한 번 더 그냥 얼마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재정을 가져와서 쓸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근데 이제 신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장 이제 어 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왜 공적연금으로 운영돼야 되는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가장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들 수 있는 이제 연금 상품들이, 다양한 연금 상품들이 보험사나 아니면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금융사들에서 우리한테 팔고 있는데, 그 상품을 드는 것과 이 상품을 드는 것과 그 둘 중에 초이스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을 것인가, 이걸로 공적연금 형태를 운영해 가지고 가져가는, 만약에 모든 사람의 기대 수익비가 1이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익비를 모든 사람이 개개인별로 만약에 1로 맞춘다고 한다면은 이제 보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소득 분배 기능을 약간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득 분배 기능이라는 게 세대 간의 소득 분배 기능도 있겠지만은 세대 내에서의 이제 인트라도 있고 인터도 있는 건데, 그 기능이 만약에 없어진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내가 낸 돈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공적연금으로 운영돼야 되는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신연금, 구연금으로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 모수를 바꾸는 방식과 아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왜 아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개혁 논의가 되는 거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모수를 조정하는 방안이고,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은 세대를 구분해서 모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동일한, 아주 유사한 개혁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었고요. 네 번째는 제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는 거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수익률 그냥 가정으로 5%, 3.5%, 6%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버리고, 보험료율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급, 그러니까 연금액이 얼마인가,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게 많거든요. 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서 산하 단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과 유사한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력한테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운영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운영력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를 물어보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을 여의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의 기금을 맡기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있을 것인가. 근데 가장 손쉽게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법은 수익률 1% 개선, 2% 개선이거든요. 근데 수익률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고 운영기금 본부까지 전주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 해외 나가서 누구랑 내고 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호텔에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출장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컴펜세이션 패키지도 성과급도 별로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운영이 된다면은 저는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모수의 조정, 구조적 개혁도 좋지만은 이 지배 구조를 약간만 바꾼다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다음에 연구를 하시면은 이제 약간 이런 지배 구조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결부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약간
레디컬한 생각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될 거다. 고소득자한테 만약에 부담이 될 거다 한다면은 국민연금의 의무 조항이잖아요. 이게 모든 국민은 다 들어야 된다는 게 국민연금의 취지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옵트아웃 옵션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연금세라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나는 이 연금에 도입을 안 하겠다. 가입은 안 하겠다. 하지만은 안 하는 대신에 이 재정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세금은 내겠다. 뭐 이제 월급의 2%에서 3% 그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돈은 내지만은 이 제도에서는 빠져버리겠다. 자유로워지겠다. 그런 업다운 옵션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러고 나서 이제 업다운 옵션을 전체한테 주고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에 국민연금을 우리가 가져가는 이유는 나중에 65살이 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소득이 하나도 없어갖고 나라에다가 손 벌리고 있어야 되는 사태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맨더토리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이 많은데 그럴 바에는 소득의 15%를 항상 어떠한 저축 계좌라든지 연금 계좌라든지 대신에 이거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사적 보험사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계좌들을 무조건 15% 넣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뭐야 퇴직연금도 솔직히 이제 럼섬으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애뉴어티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럼섬으로 받아가는 옵션 자체를 주지 말고 무조건 애뉴어티로만 받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국민연금에 꼭 가입 안 해도 그 15% 조항 자체가 국민연금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처럼 이상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공조직으로 해서 트랜잭션 커스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개선의 한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고 동일한 연금 상품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 중에 아까 IRP 얘기하시면서 20년 정도의 애뉴어티를 받고 끝난다 그러는데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401a나 401k를 운영하는 그런 보면은 라이프타임 개런티 해가지고 애뉴어티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미국도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퇴직연금 비슷해서 401k나 401a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하는 경우가 애뉴어티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충분히 사적 시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도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초점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문제에서 이제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책임성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연금하고 신연금을 나누자. 그래서 현 세대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라는 측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비 1이라는 걸 맞추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저는 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계좌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럼 사적연금으로 갈아타도 사람들은 개인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연금 시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럼 공적연금하고 그다음 사적연금이 뭘 갖고 경쟁을 하냐면 운용 수익 가지고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국민연금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계속 운용 수익을 잘 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공적 연금으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뭐 핵심적인 조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러다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 아무리 이제 강제저축이라 한다 해도 이게 구조개혁으로 안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강제저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저항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제가 상품에 대한 선택을 갖다 꼭 저기 유사한 상품인데 왜 내가 사적 시장에서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은 계속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 박사님 말씀 주신 거 소득 재분배기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계좌랑 유사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는 세대별로 나눈 계좌에다가 다 태워서 거기서 운영하자고 세대별로 계좌를 두자. 그래서 세대별 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공적연금이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을 거고 그게 국민연금 가입자들 간에 또는 수급자들 간에도 저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기초연금, 예, 국민연금이 파이낸싱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수급자들 간에도의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델에서 이런 부분도 아마 공적연금으로 유지하려면은 고려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 딱 끊어서 구연금 부분 즉 재정 부족분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609조면 5년 뒤면 뭐 800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재정 부족분을 파이낸싱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텍스 파이낸싱하고 데트 파이낸싱인데 데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주게 되는 행위니까 이건 데트 파이낸싱을 못 한다면 그러면 텍스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텍스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하고 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텍스 파이낸싱을 하면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일단은 이 609조를 갖다 현세에 대해서 많이 부담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세대가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같이 예를 들어서 직영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왜 수급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데 왜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 내에서도. 그래서 텍스 파이낸싱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부분을 놔두면은 계속 불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 세대도 부담 못 지고, 그다음에 현 세대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기금 간의 문제로 이게 어떻게 파이낸싱 하는가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버팅 문제로 생각하면 미래 세대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입되지도 않은 세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현 세대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작게 내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연금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스무스하게 이게 거쳐서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그 정치 지형이 얼마 전에도 뭐 이란에 대해서 그냥 뭐 밀어붙일 것처럼 뭐 거기 소속 모 의원들 내 이름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걸 한편으로 만들고 신연금이라는 이름 또 다른 한편은 옛날 거는 어쨌든 이 세대 안에서 그걸 뭐 어떤 형식으로 아까 세금으로 거둔 데는 애로가 있을 거라고 그러셨는 그런 뭐 디테일한 것도 잘 정리를 해서 어떤 이 세대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방안으로 보여서 일단 아까 정부의 재정이란 게 그 공유의 비극의 대상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공유의 비극이 이제 딴 세대한테 미룰 수 있으면 비용을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또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어갈수록 사실은 또 선전선동의 좋은 도구가 되고 표를 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안 정도까지를 더 디테일 더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는데도 굉장히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열심히 해야 되게 굉장히 그 학자들을 포함해서 저 같은 언론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 한강 기적 끝났는가 뭐 이런 끝났다 소리죠. 물음표를 해놨지만 분석 그래서 그것도 연금 문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감당 안 되도록 하는 걸 보이는 순간 더 신뢰는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 시선 더 차가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연결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대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개혁이나 그 다음에 주택 문제도 공공주택이 그냥 뭐 임대료 같은 건 싸게 해주고 시장 가격 그러다 보니 관리는 엉망이고 뭐 그 문제 많았던 걸 그거를 프라이빗타이즈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반대하던 임대료 낮추라 그러고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시장 가격보다 유리하게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거꾸로 여기에도 그 연금 문제도 좀 적용 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면 그래야 그런 걸 좀 따져보면서 해야 정치적으로 가능한 설득하기 쉬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민을 쉽게 설득하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온갖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국에 있지도 않은 사례까지 들고 와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 국민들은 그 자세히 모르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얼마씩 주겠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을 때 이 돈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받지 말까? 그랬을 때 저 다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그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 돈으로 그걸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확 줄어가고 자기가 뭔가 더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 바라는 자기의 이상적인 게 이런 거라 하더라도 어쩌면 그걸 또 지지하는 아니할 말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논설위원관의 한 분이 줄라면 확 주지 그러면서 연세가 저보다 더 많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안 하면 근데 지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그걸 누가 이 현재 정치정에서 누가 그런 논의를 주도할 것인가. 최소한 정부라도 그러니까 정부라도 그 중에서도 이걸 맡은 보사부든 어디든 기획자든 어디든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가능한데 과연 야당 난리치는 것도 받아가면서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옥동석 교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KDI가 마침 이런 것도 발표하고 하셨으니까 국가 장래를 위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필요하면 저희 언론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좀 도와서 일단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연금, 신연금 구분 분리하자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이 목적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다 통합이 되어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마치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이강구 박사님의 구연금, 신연금 구분 분리에 대해서 정말 격하게 찬성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비를 제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국가라고는 하지만 국가라는 실체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임이고 사회계약의 집합체인데,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비를 일로 둔다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공공부문과 정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저는 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기대 수익부 1일 것 같으면은 내가 차라리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럼 정부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연금에서 일반 재정의 투입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일반 재정 투입할 가능성이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왜냐하면은 그 국가 이 재정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20%가 일반 재정이더라고요. 물론 일본은 16%더라고요. 일반 재정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20%부터 21%, 22% 이런 정도가 일반 재정이고 그 나머지는 다 사회보장제도금 복지지출이더라고요. 즉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정부 재정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복지 지출 쪽이다. 그리고 일반 재정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재정은 한 20% 내외인데, 저는 우리가 일반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다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공약이 남발되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견제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반 재정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 일반 재정에서 GDP 1%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2, 30조 우리가 뭐 하여간 일반 재정 규모를 어떻게 잡는 그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저는 그 정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재정의 투입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재정 전문가들의 역할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가면서 저도 이렇게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저도 이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이강구 박사님이 이 발표를 함으로써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강구 박사님 이렇게 한번 제시했던 이 방안이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신선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신념을 잃지 마시고 계속 반론들에 대해서 재반론 또 반론 문헌을 찾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대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구 박사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설득하기 어려웠던 분이 저희 원장님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거에 대한 방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언론 앞에 나왔을 때 좀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생겼었습니다. 원장님도 설득했으니까 뭐 이랬는데,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뭐 지금 되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떤 일이든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 그 꼭 이게 정답인가라는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되게 불안했는데 나와서 막 공격받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방안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 방안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제일 국민들한테 돈이 적게 드는 방법,
제일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윤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적연금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낫냐라는 부분 되게, 그리고 모수개혁이랑 뭐가 차이점이 났냐, 이거에 되게 저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황상현 교수님도 똑같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카이스트의 김우창 교수님 1.5% 수익률 높이면 된다. 근데 그분은 이제 GDP의 1% 재정 투입하고 보험료를 이제 12%인가? 3% 그러니까 12%로 올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지금 4.5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6%만 가정하면 보험료가 15.5%가 아니라 그냥 9%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도 600조가 아니고 250조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진짜 완전 치트키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기금운용본부의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연구가 좀 덜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황상현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 그 구연금 부족분을 이제 텍스 파이낸싱 할 거냐, 데트 파이낸싱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는 지적.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연금 전문가이기보다는 연금은 한 2년 정도 이제 공부한 거고, 원래 한 12년 정도는 다 재정 이제 연구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계속 연구돼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재정 투입을 안 하면 이제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재정 투입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미래에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고, 지금 이제 투입을 해서 텍스 파이낸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담 구조가 지금 사실 방안도 12%, 13%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입자들도 부담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투입 시킨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진짜 이 부담을 좋아할까? 만약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경제적인 뭔가 인센티브제나 이런 걸로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걸 옵티머를 찾는다는 건 사실 모형적으로 뭐 저희 이제 같이 연구한 신승용 박사님 모형적으로 엄청 저기를 했는데, 사실 그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되게 그 옥동석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 김희수 논술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인석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누가 논의를 주도할 것인가,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좀 역할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 넘기지 말고 좀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단일 방안을 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공론화 과정이지, 이렇게 현재 세대들한테 인기 투표하듯이 이란 이안 주고 하면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나중에 국민연금뿐이 없어요, 이거라도 받아야 돼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